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대인의 지위를 바꿔놓은 30년 전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덜란드의 1차 독립전쟁 이후에 스페인은 다시 현재의 벨기에를 탈환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네덜란드까지 공격했죠. 1618년부터 1648년까지 2차 전쟁이 벌어졌어요. 한창 네덜란드가 유대인들 덕분에 무역 진흥의 기틀을 잡을 때였어요. 30년 전쟁은요, 네덜란드와 스페인 두 나라뿐만 아니라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벌어진 최대이자 최후의 종교전쟁이었어요. 처음에는 종교전쟁의 이름을 빌린 민족 대립의 양상을 보였어요. 전쟁 2기에 접어들면서 유럽에서 패권을 확립해가던 스페인과 독일의 합스부르크 왕가와 이를 제지하기 위한 그 세력의 전쟁으로 발전해 나갔어요. 유럽 열강들 모두가 참가한 최초의 국제전이었죠. 처음에 1차 독립전쟁이 1568년에 시작되어서 2차 전쟁이 결국에는 1648년에 끝이 났어요. 그러니 1차, 2차를 합쳐서 80년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때 체결된 것이 모든 군주는 자기 백성의 종교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스페인과 네덜란드 사이에 벌어진 80년 전쟁과 독일의 30년 전쟁을 마감한 최초의 다자간 조약이죠. 1648년에 30년 전쟁을 끝내고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유럽 열강들이 네덜란드의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래서 1648년에 네덜란드는 완전한 독립을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네덜란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럽 내 주도권 경쟁에서도 밀렸어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우월권도 깨졌죠. 프랑스는요, 강국으로 부상을 했고 부르봉 왕가가 득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웨덴은 발트해의 지배권을 장악했어요. 이 조약으로 가장 득을 본 나라는요, 국제적으로 독립국임을 인정받은 네덜란드와 스위스였어요. 당시 경쟁 항구였던 앤트워프 무역은 시들고 암스테르담 무역은 더욱 번성하게 되었어요. 30년 전쟁으로 동유럽의 직물 산업은 붕괴되고 네덜란드의 직물 산업이 호황을 맞을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점은 독립 후에 개인의 자유와 관용이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특히 종교적인 편견이나 공격은 사라졌죠. 양심과 사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었어요. 여성에게도 자유가 주어졌어요. 미혼이든 기혼이든 여성은 동행자나 감시자 없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고 남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성과 거의 똑같은 일터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었어요. 네덜란드 여성들은 다른 나라의 여성들보다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았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최초로 마녀 사냥이 금지되었습니다. 마지막 마녀 사냥은 1597년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새로운 기회를 신속하게 활용했어요. 30년 전쟁 역시 유대인들에게 유럽 경제의 중심으로 올라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죠. 전쟁 내내 대규모의 군대가 몇 년씩이나 전장에 주둔해야 했는데요. 그곳에서 음식과 보급품을 공급하는 일은 유대인들의 몫이었어요. 먼저 유대인 커뮤니티 간의 협조로 식량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했고 주물 공장과 방앗간을 세웠고 군대를 찾아가 유럽 각지를 돌아다녔어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주특기인 군수산업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벌고요. 전쟁 당사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부각되었어요. 전 유럽 유대인들이 보급품과 군수품 공급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전쟁 중에 독일 지역 영주들은 군수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나라 살림도 챙길 유대인들을 궁중에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쟁 동안 유대인들은 흥미롭게도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에서 다른 주민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았어요. 30년 전쟁이 끝난 뒤에 독일 각 지역의 영주들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자신들의 영토를 탄탄한 국가 조직체로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영주들은 귀족들과 상류 계급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절대 주권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라의 경제가 부강해져서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했어요. 그래야 귀족들의 경제력에 휘둘리지 않고 중앙 집권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가 추진되었고 상업과 공장제, 수공업제가 장려되었어요.
유럽은 전반적으로 너무 폐쇄적이고 봉건적인 중세 길드 제도로 인해서 경제 회색 능력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네덜란드와 영국만이 유일하게 구태에서 벗어나서 부와 권력을 증대시키고 있었어요. 이 시기에 프러시아에서도 경제개혁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길드 제도를 없애고 새롭게 경제를 개혁할 필요성을 간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이제까지 유대인들에게 가해졌던 규제를 풀고 그들에게 상권을 허용했죠.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방안이었어요. 17세기 말 독일의 유대인들은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독일 지역의 다른 영주들도 유대인들이 유능한 납세자이자 무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어요. 유럽 각국의 왕과 제후들이 유대인들에게 재정을 맡기는 일은 일종의 관습처럼 굳어졌어요. 유대인들은 독일 제후의 수석 장관으로 활동하면서 그들에게 정치, 경제력이 집중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주권자로서 혜택을 받았죠. 이것이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독일을 유럽 최강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개종만 하면 유대인들은 그 나라 최고의 지위에 오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개종하지 않았어요. 30년 전쟁 뒤에 신성 로마 제국의 200개나 되는 주요 공국과 영주들 대부분이 궁정 유대인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샤를 5세까지도 궁정 유대인을 두었다고 합니다. 궁정 유대인 제도가 오늘날 미국의 역대 재무장관이 유대인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